자, 2월 들어 둘째 날입니다. 많은 정치 현안들이 국회에서 또 논의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의 원격 수업 관련 내용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인천 연수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네, 이름에 찬자가 들어가시네요. 예, 예. 네, 저도 배종찬입니다. 네, 예. 평소에 그 훌륭한 이름자와 함께 명성을 잘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띄워주시니까 네. 기분이 또 좋아지는데 네, 오늘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는지요? 뭐 일단 전반적으로는 그 연설의 구성이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코로나로 1년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국민들한테 네, 위로도 하고 또 방역 당국이나 또 방역에 협조해줬던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걸로 이제 연설을 시작을 하셨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어려움이 이제 버티기 어려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네,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과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버틸 때까지 버텨온 분들의 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네. 거기다가 플러스 뭐 영업 제한 손실 보상제라든가 또 협력 이익 공유제, 그다음에 사회 연대 기금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마련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신복지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를 우리가 이루어냈지만 이제 복지국가 체계로 들어가야 될 순간이 아닌가. 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고요. 예, 국민들을 좀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좀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성장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네. 미래 성장의 요소도 언급을 했고요. 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뭐 규제 혁신.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네. 예, 이제 새로운 미국 대통령 체제 하에서 남북 간의 문제, 그다음에 미국과 남북 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건지 방향도 제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늘상 망령처럼 나왔던 색깔 논쟁에 대해서 네, 따끔한 지적도 했고요. 네. 이렇게 국가 원수를 모독을 하고 거짓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네. 한 40분 이상 잔잔하게 이어져 오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였는데 마지막에는 아주 확실하게 따끔한 이야기로 인해서 좀 웅성웅성 소란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위로, 그다음에 또 미래에 대한 제시, 그다음에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따끔한 지적까지 골고루 있었던 연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대표 연설을 보면서도 상당히 알찼다라고 하는 빠른 논평까지도 나오는데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좀 주춤했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이게 반전 모멘텀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연설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정쟁에 지쳐 있는 국민들한테는 미래를 제시해주고 코로나에 지쳐 있는 국민들한테는 또 희망도 제시해주고 그렇지만 또 확실하게 개혁 과제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염증이 있는 정치적 정쟁에 대해서는 따끔한 한마디도 했기 때문에 메뉴가 잘 구성되어 있는 좋은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알찬 내용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박 의원님의 분석이 더 보탬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의도 정치권의 또 중요 현안입니다. 법관 탄핵인데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왜 법관 탄핵을 하느냐 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더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어제자로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법관 탄핵에 참여를 했고요.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해할 수는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상당히 갈등과 소란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성숙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과거에는 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뭐 명령 하나로 사실은 일사천리로 뭐 국정원을 비롯해서 군대를 비롯해서 검찰을 비롯해서 뭐 경찰 조직까지 일관되게 사실은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권위주의 세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제 그 검찰의 행위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그
그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권위에 의해서 검찰 조직을 강제로 억누르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행정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행정과 우리 입법권 요 3권 중에서는 이 두 군데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서로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네. 아직은 이 사법부가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잘 지켜가면서 견제하는 구조였는데요. 사법부만큼은 아직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보이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사법부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의 위법 행위라든가 또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하고 탄핵하고 했었지만 사법부에서는 일부 사법농단이 벌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충분한 견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사법부에게 잘못된 또는 위헌적인 행동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한 탄핵이라고 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민주주의가 진보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적 의미가 있다.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서 성역은 없다. 그런데 의원님 한 가지 우리 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것이 지금 탄핵 대상이 되는 임부장 판사의 경우에는 오는 28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왜 좀 이 법관 탄핵이 명분이 있었다면 빨리 좀 서두르지 않았을까? 이 또 궁금증이 있는데요. 사실은 늦었다 싶을 때가 또 빠르다는 말도 있어서 사실 그동안 네. 여러 가지 개혁 과제라든가 정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목 잡혔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지금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하자는 가장 이 두 부분은 양쪽의 의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28일 날 사실은 재임용하지 않고 이제 물러나는 분한테 왜 지금 하느냐라고 하는 의견과 네. 지금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 이분의 그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거기다 이제 국민적 정서가 헌법적 또는 위헌적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분명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탄핵감이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무죄로 판명을 했지만 그거는 형사법상의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판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연스럽게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되면 또 정관 예우도 받고 명예롭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되었던 것이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아주 두 번의 치열한 의총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이 탄핵할 때다. 네, 진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시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것을 가려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역시 이름에 찬자가 들어가니까 다르시다. 최근에 사학 민주화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의 het살들이 계속 사회의 전 영역에 비춰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정치권 쪽에서는 상당한 이제 민주화의 진전이 있었죠. 이제 이 단계가 이제 점점 넓혀가는 관계에 있어서 교육계에도 지금 비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그 사학, 특히 대학계 70%가 지금 사학재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 사학이 우리 고등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안에 교원 채용이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지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2020년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의원방의 화이트보드에 거의 꽉 사학 재단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들 몇 군데를 건드려 가면서 우리가 이 부당한 임용이라든가 아니면 민주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처리에 대해 가지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잘못을 돌이키게 하고 또 감사로 연결하고 이런 노력이 있었던 것인데요.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사학 네. 민주화와 관련해서는요. 네. 또 사학의 경우에는 사학재단의 경우에는 이 회계 투명성이 중요한데 네네.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저명한 또 회계사로 이름나 있으시잖아요. 저명한 회계사는 아니고요. 국회의원 중에서는 남들보다 회계를 조금 더 아는 네. 정도. 네네. 겸손히 말씀입니다. 아마 그 전문성도 또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교육을 말씀 주셨는데 네.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 교육 양극화, 교육의 또 격차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대부분이 지금 원격 교육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원격 교육이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원격 교육의 질 문제예요. 네. 늘 대면 수업에 익숙했던 사람들한테 원격 수업이 어느 정도 이 교육의 질적인 면을 만족시키는 거냐 네. 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불가피한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원래 교육 내에 사실은 격차가 있었는데 네. 그 격차를 더욱더 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하. 그래서 원격 교육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네. 원격 교육으로 인해서 더 벌어지는 격차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 교육 격차는 결국은 사회적 격차로 이루어지게 되고 네. 사회적 격차는 양극화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코로나 시대의 원격 교육이 불가피한데 그 불가피한 원격 교육 하에서 최대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정책적인 의미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격 교육에 의한 교육 격차를 줄이는 쪽에 교육부의 역량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네.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제는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잘 적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네. 과정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좀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직접 수업을 한다면 또 보충 수업을 받는다든지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네네. 원격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법안 하나를 발의하신 거죠. 원격 교육 관련 제정안을 또 네네.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내용은 결국은 이제 원격 교육 현장 국가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원격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 그리고 콘텐츠 개발이나 보급에 있어서 국가와 교육청이 지원할 책무를 분명하게 법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가 원활하게 원격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불가피한 원격 교육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학습 격차에 대해서 네. 이 교육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지금 명문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꼭 교육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 문해 교육이라고 하죠. 미디어 리터러시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미디어를 통한 또 학습. 네네.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고 그다음에 넘쳐나고 있는 이 부분의 그 디지털 정보에 대해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네. 내용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관련 교육도 거기다 넣어놓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대학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원격 교육 관리위원회를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어떤 뭐 역할을 작년에- 하는지요? 네. 예, 작년에 대학가를 뜨겁게 달궜던 부분은 뭐냐면 원하지 않았던 원격 수업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고 네. 그 원격 수업을 들어보니 과거의 대면 수업에 비해서 질이 어떻다 아하. 이런 판단이 막 나게 되고 네. 그거로 인해서 수업료는 적정하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그렇습니다. 뭐 쭉 연결되지 등록금 않았습니까? 반환 운동도 일어나고 했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대학 내에서는 특히 원격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가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는 것까지 거기다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이 네. 원격 교육과 관련해서 참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우리 애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학교를 네. 못 가다 보니까 그래서 3월 달에는 꼭 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들도 있는데 예.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이 원격 교육이 힘들어하는 학생들 네. 또 초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학습을 해야 좀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 아이들을 이게 돌보기가 어려운 가정들이 사실은 취약 가정들이잖아요. 네. 뭐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수준이 많이 낮아서 네. 기초수급 대상 가정이라든가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디지털 원격 교육을 따라가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우리 원격 교육 기본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하.
그 부분을 위해서 학교는 분명하게 아이들한테 네. 그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 환경적인 요소로 네. 학습 격차를 유발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환경을 보충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일어나게끔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아하. 시행령에 상당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기본법 자체는 좀 선언적이고 그다음에 당위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안들이 사실은 의견 개지를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 국면에서 원격 교육도 이제 우리 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니까 좀 더 완성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은데 워낙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OECD 국가들 중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위대한 국민들의 역할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 고난 공동체다. 고난이 닥칠수록 국난이 닥칠수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요. 극복한 고난은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단계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복지국가로 민주국가로 성숙할 거라고 믿습니다. 귀한 말씀. 국민 여러분 네. 믿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게시판에서 공유하도록 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 515-2369-1797님. 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사바다 진행의 저는 배종찬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